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마주했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나이 많은 남성분이 매우 익숙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거의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봤다고요. 값비싼 단백질 파우더, 근육 회복을 돕는다고 광고되는 각종 보충제, 복잡하게 설계된 식단까지. 하지만 그의 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60세 이후의 몸은 그런 비싼 제품 없이는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몸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팔로우해 주세요.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구독을 통해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의 음식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아주 단순하지만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값비싼 파우더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익숙한 음식들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매일의 식사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고령 환자들을 진료해온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육을 회복하려면 단백질 보충제나 과학적으로 보이는 제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몸, 특히 60세를 넘긴 이후의 몸은 과도하게 가공된 산업용 단백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자연 효소와 미네랄, 그리고 흡수를 돕는 여러 요소들이 사라진 그런 제품들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 가까운 살아있는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대로 흡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양 요소와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저는 단지 식단에서 몇 가지 아주 단순한 변화를 주었을 뿐인데도 몸이 달라지는 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비싼 식품을 추가한 것도 아니고 보충제를 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전에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해 무심코 지나쳤던 음식들로 다시 돌아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기운이 서서히 돌아오며 무엇보다 더 이상 계속 약해지고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이해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과 혈당 사이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60세 이후에 갑작스럽게 혈당 수치가 높아졌다는 검사 결과를 받습니다. 이전보다 단 음식을 더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생활 습관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수치는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점점 더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인이 췌장에 있거나 단순히 식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근육량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당 저장 창고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그 안에 당분은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당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최대 약 80%의 당이 근육으로 이동하여 저장됩니다. 근육을 하나의 큰 저장 탱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탱크가 충분히 크면 식사 후 들어온 당을 문제없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이 저장 탱크도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전과 똑같은 양을 먹어도 몸은 더 이상 그 당을 충분히 저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더 높게 올라가고 그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기서 하나의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높아지면 몸은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염증이 다시 근육을 더 빠르게 파괴합니다. 근육이 더 줄어들수록 혈당은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런 악순환에 빠진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악순환을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비싼 약이 아닙니다. 몸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을 다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즉, 자연 단백질과 적절한 신체 활동입니다. 몸이 올바른 방식으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으면 근육은 유지될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을 저장하는 능력도 함께 회복되어 혈당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입증된 생리학적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집 주방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이처럼 익숙한 음식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실제로 근육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연스럽게 근육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하는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음식은 바로 요거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거트를 단순한 간식으로 생각하거나 소화와 관련된 음식으로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령의 몸에 가장 적합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요거트의 특별함은 단순히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이 아니라 그 단백질이 흡수되는 방식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 번의 식사로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이를 효율적으로 근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능력은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아무리 많은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해도 몸이 이를 다 활용하지 못하고 상당 부분이 낭비됩니다. 하지만 요거트는 다르게 작용합니다. 요거트는 단백질을 천천히 그리고 일정하게 여러 시간에 걸쳐 공급합니다. 이로 인해 몸은 단백질을 보다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짧은 시간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거트에는 유익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익균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을 넘어 단백질 분해 과정을 지원하여 영양 흡수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 근육 형성 효과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매일 적당량의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섭취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여기에 약간의 꿀과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신선한 과일을 곁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호두와 잘 익은 바나나를 함께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맛을 더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지방과 다양한 미량 영양소를 함께 보충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는 요거트를 식사 약 30분 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기관이 미리 준비되어 단백질 흡수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설탕이나 인공향료가 첨가된 요거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트 다음으로 제가 항상 권하는 음식은 통조림 정어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영양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작은 정어리 통조림 한 개만으로도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 완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회복하는데 바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어리는 비타민 D의 훌륭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특히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고령자에게 비타민 D 결핍은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근육 형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적인 염증은 근육이 서서히 파괴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몸은 단백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정어리를 으깨어 잘 익은 아보카도 반 개와 섞고 여기에 레몬즙을 몇 방울 더해 통곡물 빵과 함께 드시도록 권합니다. 이 조합은 매우 간단하지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정어리의 뼈를 제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어리 뼈는 이미 부드럽게 조리되어 있으며 천연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근육 수축과 이완,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섭취 시점도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집 안에서의 간단한 움직임 이후에는 근육이 영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약 2시간 후에 정어리를 섭취하면 흡수 효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음식은 달걀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고령자분들은 심혈관 건강을 이유로 달걀 노른자를 피하라는 조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흰자만 섭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더 명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걀을 통째로 섭취한 그룹과 흰자만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통달걀을 먹은 그룹에서 근육 성장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노른자에는 비타민 D, 오메가3, 그리고 세포 수준에서 근육 합성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흰자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달걀을 통째로 섭취할 때 노른자와 흰자의 영양이 함께 작용하여 어떤 보충제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조리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달걀을 반숙으로 삶거나 가볍게 조리하여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할 것을 권합니다. 노른자를 너무 오래 익히면 일부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달걀을 토마토나 파프리카와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섭취 시간은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입니다. 이때 몸은 영양을 흡수하기 가장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달걀이 3개, 약간의 채소, 그리고 통곡물빵 한 조각으로 구성된 간단한 아침 식사는 값비싼 보충제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시간에 섭취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에게 좋은 음식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익숙한 음식들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음식은 바로 검은 콩입니다. 이 음식은 오랫동안 우리의 식탁에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이 밝혀낸 그 가치에 대해서는 저 역시 다시 생각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한 대규모 연구에서 매일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들은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몸에서 근육 성장과 회복에 관련된 호르몬 수치가 훨씬 더 젊은 사람들과 유사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단백질의 양 때문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검은 콩이 장내 미생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특별한 종류의 전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전분은 위나 소장에서 바로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유익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유익균들이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게 되면 몸 안의 환경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연쇄적인 생리 반응을 일으키며 호르몬 조절과 근육 형성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도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검은 콩을 하룻밤 동안 약간의 식초와 함께 불려두라고 권합니다.
이 과정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조리할 때는 현미와 함께 적절한 비율로 섞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합은 거의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형태를 만들어내며 육류 단백질과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식사할 때는 약간의 레몬즙이나 허브를 곁들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철분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고령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검은 콩을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점심입니다. 이때는 몸이 영양을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 다음으로 저는 많은 분들이 매일 겪고 있으면서도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수면 중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매우 강력한 회복 단계에 들어갑니다. 근육의 미세한 손상들이 복구되고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충분한 단백질이 공급되지 않으면 몸은 회복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단백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근육을 분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음 음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코티지 치즈입니다. 코티지 치즈에는 카제인, 캐시인이라는 특별한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매우 천천히 소화되며 여러 시간에 걸쳐 아미노산을 지속적으로 공급합니다. 보통 밤새도록 그 효과가 이어집니다. 잠들기 전에 코티지 치즈를 섭취하면 몸은 밤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양 공급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코티지 치즈는 장시간 공복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육 분해를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에 적당량의 코티지 치즈를 드시도록 권합니다. 여기에 약간의 꿀과 베리류 과일을 더하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보완됩니다. 또 한 가지 작은 팁이 있습니다. 코티지 치즈는 먹기 10-15분 전에 냉장고에서 꺼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온에 가까운 온도에서 섭취하면 소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신선한 파인애플 몇 조각을 함께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단백질 분해를 돕는 천연 효소가 있어 흡수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마지막 음식으로 많은 분들이 그 효과를 잘 알지 못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렌틸콩입니다. 한 연구에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한 그룹과 렌틸콩만 섭취한 그룹을 직접 비교한 결과 렌틸콩을 섭취한 그룹은 단순히 비슷한 수준을 넘어서 더 높은 근육 증가 효과를 보였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세포 수준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렌틸콩을 섭취한 사람들의 몸에서는 세포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인 미토콘드리아의 활동이 젊은 사람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세포 수준의 노화 속도 자체가 느려졌음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렌틸콩에 포함된 천연 화합물들이 세포의 자가, 정화 및 재생 과정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렌틸콩은 조리 전에 충분히 오래 불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은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을 줄이고 영양 흡수를 높여줍니다. 조리할 때는 뼈 육수와 함께 끓이고 여기에 강황과 후추를 약간 더하면 생리적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퀴노아 같은 곡물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를 고루 갖춘 식사가 완성됩니다. 저는 렌틸콩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특히 점심 식사로 섭취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시간대는 몸이 영양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음식들은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 시간 이 일을 하면서 한 가지를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몸을 돌보는 방식은 단순히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이 우리 몸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이미 무엇이 좋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이 몸에 부담이 되는지, 어떤 습관이 해로운지 대부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챙길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이유로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의 폭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마음속에 쌓인 걱정과 긴장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몸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그것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시라고.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조금 멀리 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식사를 조금 천천히, 조금 더 의식하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몸은 그 작은 변화를 매우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조금 덜 피곤해졌다는 느낌, 아침에 눈이 조금 더 편하게 떠진다는 느낌, 속이 조금 덜 불편하다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몸은 서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몸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쯤 좋아질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저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답합니다. 지금 시작하신 그 변화가 계속된다면 몸은 이미 회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더 추가하려고 하기보다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덜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과한 정보, 과한 자극, 과한 음식, 과한 걱정, 이런 것들이 줄어들 때 몸은 훨씬 더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몸은 원래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낮 동안 쌓인 긴장과 자극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몸은 그 회복의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밤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낮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낮 동안 몸이 덜 긴장하고 덜 자극받고 조금 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 밤의 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억지로 잠을 자려고 애쓰는 것보다 몸이 잠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늦은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뭘 바꿔도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 하나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몸 전체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무언가를 크게 바꾸기 위한 부담이 아니라 작은 시작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나, 그것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그 변화를 기억할 것입니다.